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곤한 일정 속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피곤함을 아는데 어쨌든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그 K리그 여태까지 잘했던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김도훈 체제에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들 혹은 한동안 또 국가대표와는 거리가 좀 있었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들을 포함해서 김도훈 체제 명단 발표가 나왔는데 뭐 짧게 요거는 오늘 저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명철 위원님 감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김민재 선수의 부상, 서령우 선수도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 중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자들이 좀 있는 가운데 제 생각에는 새롭게 뽑힌 선수들 그리고 복귀한 선수들에게 아무래도 눈길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 풀백의 황재원, 최준, 네. 대구 FC와 FA 서울에서 모두 각 팬들이 너무나도 아끼는 현재 K리그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오른쪽 풀백들인데 아시안 게임 때 또 나란히 오른쪽 풀백을 책임졌던 선수들이기도 하죠. 대표팀에 뽑히는 게 시간 문제인 어린 이 선수들이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받은 점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박용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도 이제 대표팀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 큰 정우영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특히 더 오랜만에 이제 대표팀에 뽑히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 김도훈 감독이 이전에 울산 현대를 맡을 때도 그랬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빌드업에 있어서 이 김도훈 감독의 전술이 좀 힘을 줄 때가 많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빌드업을 이끄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베테랑 정우영 선수의 경험과 패스로 풀어나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임과 동시에 박용훈 선수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또 했잖아요. 박용훈 선수도 꽤 좋은 폼을 보여준 만큼 믿어볼 만한 카드다. 또 울산 때 사제지간의 연도 있어서 기회를 좀 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또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그 K리그 관찰은 뭐 당연하고 여기에 그 K리그 이외의 아시아 리그들 거기서도 그 어느 때보다는 좀 많은 비율의 선수들이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김도훈 감독이 뭐 K리그 지휘봉도 잡고 있었었고 또 아시아 싱가포르 리그에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경험들이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역시 이제 3차 예선 들어갔을 때는 워낙에 강팀들이 즐비한 지금 아시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가서는 선수층을 늘리거나 실험을 좀 과도하게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2차 예선 막바지인 지금이 선수들을 다양하게 불러들여서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는 딱 좋은 타이밍이자 어쩌면은 유일한 타이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의 이번 어떤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하자면 조규성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최전방 구성원도 바뀌었는데 주민기 선수는 연달아 발탁이 됐지만 오세훈 선수가 새롭게 또 이제 대표팀에 뽑히게 되었죠. 지금 J리그에서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는 만큼 오세훈 선수의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의 좀 활약도 워낙 이제 공중볼도 잘 따고 최근에 득점 센스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선수는 사실 굉장히 이번에 좀 투지와 투쟁심을 가지고서 이번 선발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선수가 여태까지 그 어렸을 때부터의 쭉 올라온 경력을 보면 국가대표가 뭐 진작 되고도 남았을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어느 순간 딱 이게 끊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요번이 정말 본인에게는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정말 힘을 잘 쏟아서 이번 A매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는 유로파 리그까지 끝났고 모든 이제 유수의 리그들이 끝난 상황에서 컨퍼런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 남아 있는데 이 대목에서 또 이명철 해설위원에게 반드시 들어봐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을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는 좀 짧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 위원님께서 이미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선수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 관한 말씀을 그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등장한 선수들이 결국은 베스트 11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야 되는 선수들 아니겠어요? 네.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은 조금 저희가 짤막하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 의원님께는 유로피언 팀 오브 더 시즌, 유로피언 올해의 팀 이제 전체 유럽을 총괄하는 그러한 이제 베스트 11을 들어보겠는데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11 포메이션 어떻게 되죠? 일단 3-3-4 네, 3-3-4로 꾸며봤습니다. 네, 요한 크루이프식, 마르셀로 비엘사식, 그렇죠. 3-3-4. 네. 보통 이렇게 베스트 11 할 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이 팀 가지고는 이거 야 수비가 되냐? 이렇게 하면 뭐 어디 가서 못 싸워. 그런데
사실 제가 항상 요 말씀을 드리는데 시즌 베스트 11이나 뭐 역대 올스타 팀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정말 싸우기 위한 포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럴 때 약간 손해를 보는 포지션은 역시 좀 수비 쪽입니다. 네. 공격 쪽에 좀 뽑아야 될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미드필드나 공격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3-3-4 포메이션 기대를 하겠는데 일단 골키퍼 누구죠? 골키퍼는 에버튼의 조던 픽포드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클럽의 성적과는 상관없이 네. 아무래도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는 토트넘에서 꽤 잘해줬지만 막판부에 실점이 너무 많았고 그 수비의 영향이 사실 컸다고는 보여져요. 비카리오가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줬고 팀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내긴 했지만 결국 실점의 양 자체가 워낙에 많았다는 점에서 픽포드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고 알리송도 사실 고민은 했지만 시즌의 절반 가까이를 부상으로 놓쳤거든요. 네네. 그러면 베스트에 뭔가 추천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픽포드를 꼽은 이유는 빅6 팀의 골키퍼를 제외하면 무실점 경기가 1위입니다. 13경기나 이제 있는 픽포드 골키퍼고 올 시즌 에버튼 경기를 봤을 때 선방 능력과 팀을 캐리해낸 능력은 비카리오 못지않게 픽포드도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 에버튼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덜 받았을지언정 실제적인 활약은 픽포드가 1등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다. 그렇죠. 에버튼보다 지금 실점이 적은 팀이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뿐이거든요. 야, 에버튼의 전체적인 시즌을 고려하면 대단한 일이네요. 네, 물론 이제 골도 좀 적은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에버튼의 이 전력에 있어서 픽포드가 승점 삭감이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버튼을 잔류시킨 1등 공신, 그리고 그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 중에서도 개인 폼으로 놓고 보면 픽포드가 가장 좋은 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픽포드 골키퍼. 골키퍼에 대한 설명은 조금 오래 들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뭐 올해의 선수 이런 거 할 때 골키퍼 포지션 선수는 등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3-3-4 포메이션에서 맨 아래쪽 3명 누굽니까? 마갈량리스, 반다이크, 살리바입니다.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죠? 근데 풀백이 없죠. 네, 네. 풀팩이 없으니까 뭐 실제 경기를 한다 치면 뭐 마갈량이스 선수, 살리바 선수가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풀백을 꼽지 않은 이유는 일단 오른쪽 풀백의 베나이트가 오른쪽 후반기 때는 꽤 좋은 활약을 했지만 전반기 때는 사실 꽤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네. 아마 지친 여파가 좀 있겠죠. 아놀드도 사실 꽤 많은 시간을 부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포로 선수도 분명 토트넘에서는 중추 역할을 맡은 거 맞지만 다른 센터백들 마갈량이스, 반다이크, 살리바 중에 한 명을 뺄 만큼의 활약이었냐를 놓고 본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왼쪽 풀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바르디올 선수도 전반기 때는 사실 아직 팀에 대한 적응도 필요해 보였거니와 폼이 좋았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앤디 로버슨도 사실 부상으로 꽤 오랜 시간을 빠졌었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 다 제 생각에는 이전에 리그 베스트로 뭔가 꼽을 만한 선수들, 그리고 한 시즌을 풀로 뛴 주전 선수들이라 하더라도 센터백들의 이 클래스를 이기기에는 좀 저마다의 아쉬움들이 다 있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본다면 센터백 3명을 뽑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센터백은 3명 중에 빠질 선수가 없고 네. 풀백은 꼭 들어가야 되는 느낌을 주는 선수가 또 별로 없고,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포지션은 좀 늘릴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네.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3-3-4에서 그 앞에 미들 3명은 누굽니까? 라이스와 로드리, 웨데고르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네. 크게 네. 이론의 여지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여기는 크게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이제 최고의 선수를 이야기할 때 그즈음에 개개인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3명이 가장 중원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1, 2위 팀 맨시티, 아스날에게 꾸준히 기여한 점, 그 각자의 포지션에서의 클래스까지 뭐 놓칠 수 없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콜 파머라든가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면 네.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제 남은 공격 4자리 네.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나올 경우에는 야 그거 미들에서 한 명 좀 바꿔주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는 나올 가능성은 있긴 있어요. 동의합니다. 네,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럼 공격 4자리를 다 들어본 다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공격 4자리. 포든, 홀란, 워킨스, 파머입니다. 아, 콜파머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네, 오른쪽 윙으로 들어간 거죠. 포든은 이제 왼쪽 윙으로 두고 투톱은 홀란과 아스톤빌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끈 워킨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콜파머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혹시 이미호님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혹시 반대를 한다면 어떤 선수 때문에 반대할 것 같다,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일단 앤서니 고든. 고든.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파머나 포든이랑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둘에 비하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동의. 네, 근데 앤서니 고든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낸 건 맞습니다. 이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삭도 결국
엘링 홀란이 베스트에 꼽히만 하네라는 이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리그 득점왕 2위하고 거의 5골 차이가 나는 이 선수를 빼는 것이 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홀란은 어쨌든 해결 능력과 골수, 스탯을 통해서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 경기 때 홀란이 기대치보다 아쉬운 면을 보여준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선수가 있음으로써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그에 따라 맨시티의 전술 구현과 이선의 활약이 나오게끔 유도해내는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서 홀란은 그 자체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스탯을 보아라. 득점왕은 리그 베스트에 빠져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워킨스를 이삭보다도 꼽은 이유는 스탯도 앞서지만 경기 관여도와 영향력이 가장 큰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예, 역시 어시스트가 네. 대단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워킨스 그리고 팀을 그냥 말 그대로 캐리했던 콜 파머 그리고 한 스텝 더 성장을 이룬 그리고 이미 FWA 올해 선수를 수상한 빌 포든까지 빠질 수 없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파머 선수까지 딱 들어가면서 3-3-4. 네. 황금 분할인 것 같은데요. 네, 이명철 해설위원의 이 픽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 오늘의 진짜 이제 메인 메뉴가 왔습니다. 유로피언 팀 오브 더 시즌 바이 이명철 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유로피언 팀 오브 더 시즌은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또 좀 광범위한 리그들을 다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유럽 리그 여기에 UEFA 챔피언스 리그, UEFA 유로파 리그, 또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모든 유럽 클럽 대항전 성적들까지를 고려한 그리고 어쩌면 자국 컵이나 뭐 다른 대회까지를 다 고려한 네. 그러한 유로피언 팀 오브 더 시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는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죠? 이 포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백스리입니다. 네. 3-4-3인데 다이아몬드 3-4-3입니까? 3-2-2-2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아하. 3선 2명에 좀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전방 3톱. 자, 유로피언 골키퍼 오브 더 시즌 누굽니까? 사실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자리입니다. 네. 오기 전까지도 직전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누구를 꼽을까 했지만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안드리 루닌을 꼽았습니다. 오, 이거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선수가 도르트문트의 코벨이에요. 혹시 네. 인터밀란의 얀전모 선수는 고민 안 하셨나요? 조머도 물론 잘하긴 했으나 네. 뭔가 루닌과 코벨이 팀에 미친 영향력보다는 임팩트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조머 정말 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루닌과 코벨이 먼저 좀 떠올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모든 대회의 임팩트를 다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루닌 선수가 사실은 케파 선수가 주전 뛴 시기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와서는 또 크루투아 선수가 지금 주전을 네. 뛰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루닌이다. 네. 자,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누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어느 선수가 나와도 합리적이거든요. 루닌이 나오면 토너먼트에서 기여를 한 부분은 역시 안첼로티 감독이 선택을 해준 것이고 물론 실력도 아주 좋고요. 근데 또 라리가 말 밑에 쿠르투아를 보니까 말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오자마자 잘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결승에서의 캐리 경험이 또 있는 크루트하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진행되기 전이지만 결승 때 루닌이 아닌 쿠르투아가 나오고 혹시 결과에 따라서 코벨이 미친 선방을 했다. 그리고 결승을 반영했을 때는 어쩌면 코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그 전이고 일단 루닌 골키퍼가 왠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루닌을 꼽아봤습니다. 크루투아 선수 나올 확률도 매우 높은데. 5.5 대 4.5인 것 같아요. 근데 0.5는 그냥 제가 감독이라면 루닌을 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루닌 선수가 그 약간의 경기 수 같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네, 반대로 보면 코벨 골키퍼도 사실 잔부상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굳이 따지면 단점을 이 선수에게 꼽았을 때 잔부상을 꼽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어 골키퍼가 중간중간 나왔던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중요 경기에서 코벨의 활약은 아주 눈부셨고 그에 따라 도르트문트가 언더독의 위치에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토너먼트에서 캐리를 할 골키퍼의 임팩트로 보면 코벨과 루닌 그리고 경기 수는 둘이 물론 뭐 숫자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벨도 일부 경기 빠진 게 있었고 리가에서의 성적과 활약은 챔피언스리그보다 임팩트가 덜했을 수 있는 점. 루닌은 그에 반해서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모두 지금까지 레벨에서는 임팩트를 준 점에서 루닌은 조금 더 근소하게 오히려 좀 평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명철 해설위원의 견해이니까 얼마든지 또 다른 다양한 의견의 댓글은 환영입니다. 네. 골키퍼는 루닌 선수로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수비 라인의 3명. 아까 EPL 할 때는 센터백만 그냥 3명이었는데 여기는 풀백 성향이 한 명쯤 낄지 못 낄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자, 수비수 3명 누굽니까? 네, 일단 풀백 1명에 센터백 2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풀백이 여기는 끼는군요. 끼죠. 그리마에도 리디거, 후메스 네. 맞습니다. 일단 시즌 1패 우승에 그냥 그리마에도의 존재 자체로 후방 빌드업이 풀렸던 부분이 너무나도 대단했거든요. 네, 게다가 공격 포인트가 어마무시했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결국 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전체 축구판에 있어서 얼마나 이 선수가 큰 영향력과 임팩트를 보였느냐, 인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데 그리말도는 꽤 많은 화제성을 남겼어요. 그리말도가 안쪽으로 좁혔을 때 패스를 풀어나오는 능력, 그리고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사실 오버래핑을 해서 공격 지원이 나가는 부분도 그리말도 선수가 보여줬고, 그리말도의 기술, 경기를 읽는 시야, 패스 능력 등이 굉장히 많이 두각을 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말도는 임팩트로 보더라도 올 시즌 스탯도 그렇지만 분명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선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아탈란타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말도 뺄 수 없고. 네. 자, 리디거 선수도 그렇게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네. 훈멜스 선수도 물론 칭찬을 많이 받긴 했는데 훈멜스에 혹시 경쟁자는 없었나요? 일단 도르트문트 센터백 중에 한 명을 넣어주고 싶긴 했었어요.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도 어쨌든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리는 데는 공헌을 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약간 임팩트나 인상보다는 경기 수를 조금 적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호멜스는 예, 사실 예. 굳이 따지면 리가에서 매번 주전으로 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챔피언스리그에서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활약과 임팩트를 준 선수를 단순히 리가에서 경기 수가 조금 모자랐다는 이유로 베스트에 빼놓기는 조금 후메스의 활약에 비해서는 제가 좀 신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선수는 슐로터백인데 경기 수와 공헌으로 본다면 경기 수로 봤을 때는 슐로터백이 후메스보다는 조금 더 시즌 전체에서는 주전이 아니었느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슐로터백을 옆에서 리딩해주고 뭔가 후위원 때 코칭해주고 공중볼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감을 보여준 선수는 사실 후메스였고, 물론 슐로터백도 마트센이 올라갔을 때 왼쪽 뒤를 커버해준 것, 때때로 후메스가 느린 발의 단점이 나올 수 있을 때 슐로터백이 커버해준 것, 정말 슐로터백도 대단한 성과를 낸 건 맞지만 결국 리딩한 선수, 임팩트를 더 보여준 선수, 중요할 때 골까지 넣어준, 파리 전에 골도 있었죠. 후메스 선수의 활약을 저는 왠지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누군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그 EPL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럼 살리바나 반다이크가 훈멜스를 못 이길까? 혹은 뭐 세리아든 다른 리그든 간에 그러니까 다른 리그 또 선수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분데스리가 그 선수들끼리만 경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살리바와 마가양이스는 리그에서는 사실 크게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유로피안 팀 오브 더 시즌을 할 때는 챔피언스 네. 리그나 이 큰 대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좀 아프죠. 아무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후반기 때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있어요. 아니 살리바나 마가양이스는 정말 관리받지 못하고 전 뛰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느 선수건 그 정도로 매 경기를 뛰면 탈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살리바는 리그 전 경기 풀타임, 그리고 아스날의 최소 실점 기록에 기여했던 대단한 활약까지 너무나도 대단했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보여진 모습에서의 그런 실수들과 임팩트로 보면 후메스보다는 조금 덜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비 라인은. 네. 자, 그러면은 3-2-2-3에서 네. 그 후반 쪽에 있는 미드필더 2명 누굽니까? 일단 이견이 없을 선수 로드리.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자리 하나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토니 크루스를 꼽았습니다. 예, 토니 네. 크루스 선수는 제가 그 예전에 티어메이커 할 때, 토니 크루스 선수가 이제 스램제 선수 바로 뒤였거든요. 이스타 TV에서. 네, 그 당시. 그 당시죠. 토니 크루스 선수의 위치를 좀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네. 좀 몇 칸 앞으로 보낼 의향이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했던 티어는 현역 선수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변동 가능해요. 적어도 같은 티어 안에서 그 칸수 있잖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앞칸에 있느냐 뒷칸에 있느냐 요 정도는 저는 다시 하라고 그러면은 좀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토니 크루스 선수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다시 하라고 그러면 토니 크루스 선수는 좀 더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한 시즌인 올 시즌의 활약이 너무나도 대단했잖아요. 네, 물론 네. 마지막까지 고민한 선수는 조금 위치를 위쪽으로 올리긴 해야 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였습니다.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로 전부 도배하시려고 그러세요? 대단한 활약을 했으니까요. 그에 맞는 인정을 받을 만한 선수들이고, 사실 뭐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도용도 그렇고 아주 좋은 미드필더 자원들이 분명 많지만 한 시즌 동안의 꾸준함 그리고 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의 비중으로 보면 크로스가 없었으면 과연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이 지금과 같았을까로 봤을 때 가장 아닐 것 같은 선수, 가장 차이가 극명했을 것 같은 선수가 저는 토니 크루스였어요. 유무에 따라서 팀의 성적과 컨디션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러한 크루스의 효과는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지만 3월에 A매치에 돌아왔을 때 그 독일 대표팀이 단적으로 효과를 바로 봤었죠. 네. 크로스는 그냥 팀의 체질을 바꾸는 선수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크루스 선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 그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극대치가 이제 다 됐다고 봤을 때
떠나기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뭐 상투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을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예, 예. 물론 좀 아쉬움은 있죠. 크로스 선수 모드리치에 비해서는 좀 어리고 사실 크로스 선수가 나이가 있지만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딱 이제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판단과 용기와 그 선택에는 저는 박수를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 낭만 점수만으로 뭐 여기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토니 크로스 선수가 실제로 올 시즌에 했던 거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존중을 해 마땅하고 저는 그 티어메이커에서 크로스 선수 위치를 바꿀 것이다 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근데 어디로 바꾸느냐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일단 올라갈 것이다. 네. 네. 근데 그 위치보다는 이제 앞으로 갈 것이다. 어디로 바꾸느냐는 전 얘기 안 했습니다. 크로스와 로드리 이렇게 뽑혔어요. 네. 그 라이스 같은 선수가 여기서 탈락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로드리와 라이스로 보면 일단 아직은 로드리이지 않을까. 물론 라이스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로드리 크로스 같이 있으면은 또 이게 조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아주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정이 됐고 자 그럼 로드리와 크로스 앞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는 누구죠? 벨링엄과 비르츠입니다.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벨링엄은 토너먼트 때 조금 잠잠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시즌 전체로 보면 그렇죠. 시즌 전체로 보면 이 선수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유무에 따라서 팀의 체질이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고 비르츠는 이 선을 뛰는 약간의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가장 핫했던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마에도 비르츠가 올 시즌 레버쿠젠에 있어서 가장 다른 포지션 대비 물론 그 이외에도 뭐 요나단타나 뭐 정말 각 포지션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들이 레버쿠젠에 있긴 하지만 모든 포지션에서 전 세계 선수들의 각각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왼쪽 풀백의 그리마에도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의 비르츠가 다른 리그들 다른 팀들과 견져봐도 가장 핫했던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비르츠의 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높게 사고 가장 핫했던 선수,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 저는 뭐 벨링엄과 비르츠 두 명을 꼭 이 위쪽에 두 명으로 배치를 하고 싶었고 공격수로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즈만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벨링엄과 비르츠가 조금 더 핫했던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도르트문트를 깨고 올라갔으면 또 얘기가 약간 달라질 여지는 있었는데 만약에 결승에서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리만 선수가 시즌 말미에 와서의 폼은 조금 기복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부상 여파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보여지는 면을 봤을 때는 기복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로드리, 크로스, 비르츠, 벨링엄 요 라인은 별로 이견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명 생각했던 선수가 사실 차라놀루인데 워낙 꾸준하게 잘했거든요. 인테르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킥을 보일 때는 요즘에 어떠한 미드필더보다도 차라놀루 선수의 그 킥 능력이 가장 두각을 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근데 역시 인테르의 경우에도 유럽 성적이 조금 더 났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는데 발레떼에게 덜미 잡혔죠. 좀 전에 이제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이제 인테르도 그렇고 유럽에서의 그 임팩트 상으로 물론 비르츠 선수의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었지만 유로파 리그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놀루나 그리즈만이 요 네 명의 들어오기에는 쉽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축구에 또 꽂힌 마지막 이제 공격진이 남았는데 공격수 3명. 여기는 사실은 경쟁자들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나 지금까지 했던 그 미드필드, 요 수비어구 미드필드는 제 생각에는 올 시즌 전체적인 활약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공격수는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죠. 예전처럼 뭐 메날두 시대 이러면은 그냥 메시, 호날두 뭐 넣고 시작하고 뭐 그래서 공격진이 오히려 좀 간단할 수도 있어요. 요번에 3명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명철이 뽑은 유로피언 공격진 3명 누굽니까? 비니시우스, 그리고 해리케인, 그리고 한 명을 세리아 MVP 라우타로를 꼽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변이 좀 일어났어요. 공격진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비니시우스랑 케인은 이견이 없을 텐데 라우타로는 후반기 때의 어떤 그 폼이나 전체적인 결정력은 항상 팬들한테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인테르의 올 시즌을 쭉 봤을 때 분명 유로피언의 한 자리는 들어갈 만한 시즌을 보냈다고 보고 다른 선수들보다 어느 선수가 가장 두각을 낼까로 봤을 때 가장 라우타로 쪽이 스탯이나 여러 지표적인 면을 보면 들어갈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테르를 아예 열애하고 싶진 않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날카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혹시 이스타 채널에서 그 이탈리아에 관해서 뭐 좀 잘못해서 나중에 뭐
반성문 쓰신 적 있지 않나요? 아, 네, 실수했었죠. 지금 그게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기 때문에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런 거 영향 미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객관적으로 해야. 아 진짜로. 네. 사실 고민을 했던 선수는 뭐 포든도 있고 음바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아까 EPL 거기도 이제 포든 뭐 파머 이런 선수들 나왔었고 네. 가장 역시 문제시될 수 있는 선수가 음바페 선수예요. 그렇죠. 예. 라우타로가 음바페에게 이겼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음바페가 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를 정말 캐리한 활약을 했느냐로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라우타로가 결정력은 분명 아쉬웠을 수 있지만 기회를 잡아내는 능력과 전체적으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경기 영향력이 꼭 골을 넣는 것이 아니더라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바페의 경우는 이거는 엔리케의 탓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음바페를 미끼로 삼으려는 의도를 엔리케가 보여준 경기들이 있었죠.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거나 할 때. 근데 팀에게는 막상 음바페가 최전방으로 가거나 뭔가 미끼 움직임을 요구했을 때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났습니다. 이거 음바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나는 감독이 지시한 대로 뛰었고 혹시 뭔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건 감독이 위치를 잘못 잡아준 탓이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준 활약으로 봤을 때는 음바페가 영향력이나 그런 어떤 지표들이 음바페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그왕에서의 활약은 물론 좋았으나 다른 리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약간은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었다고 봤습니다. 세리아에서 MVP와 득점왕을 차지한 라우타로의 폼과 비교를 했을 때는 팀 내에서 미쳤던 영향, 리그 내에서 보여준 경쟁력이 조금 더 우위일 수 있다고 봤었어요. 음바페에게는 어쨌든 그런 판정을 내리셨고 포드는 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FWA이긴 하지만. 네. 아니 그리고 FWA에 이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아, 올해의 그것도 선수까지 됐죠. 됐잖아요. 사무국까지 됐죠. 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필 포든. 그런데 유로피언 11에는 못 들다. 네. 요거를 또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리아 득점왕과 그 MVP잖아요. 그러면 그 주포로서의 역할을 했던 라우타로도 빠지기는 좀 애매하다고 봤어요. 황피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황리에드가 있다. 황리에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사실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리그는 황리에랑 분데스리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5개 네, 팀이 네, 챔피언스 네, 리그에 네, 가잖아요. 네. 그 리그에 있어서 어쨌든 라우타로도 지금 최고의 활약을 보인 게 맞고 한 리그 최고의 선수는 유로피언 베스트 11에 그래도 들어가는 게 제 가치 판단상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질문해 볼게요. 사실은 비니시우스나 케인에게도 약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케인 선수는 궁극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성공하진 못했고 그리고 비니시우스 선수도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아예 기복이 없었다고는 얘기 못하거든요. 조금 덜 좋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음바페나 포든 같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라우타로, 비니시우스, 케인이면 우리가 이 중에 한두 자리는 누가 됐든 간에 차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비니시우스와 케인은 그럼 뭐 약점이 전혀 없냐. 네. 그건 제 생각엔 아닌 것 같거든요.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케인의 경우는 워낙 골수가 많은 스탯. 네. 마찬가지. 공격수는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스탯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좀 준 부분이 있어요. 네. 라우타로, 케인. 물론 이제 라리가에서는 비니시우스보다도 뭐 니코 윌리엄스의 도움이라든지 도우빅 선수의 득점이라든지 비아레알에서 세르로스를 워낙에 잘해준 모습도 네, 있었고 네, 했지만 비니시우스의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을 캐리해준 능력, 왼쪽 윙의 그냥 개인의 폼을 보면 사실 음바페도 어쨌든 뛴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 아니면 왼쪽 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라우타로도 사실 공격수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된 게 약간의 위치를 좀 억지로 맞춘 느낌은 있어요. 포메이션으로 굳이 따진다면. 근데 음바페는 굳이 따지면 비니시우스, 케인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비니시우스가 윙으로서의 영향력을 조금 더 좋았던 시즌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 부분은 돋보였다고 봐야죠. 특별함을 보여준 선수. 그냥 그 존재만으로 무서움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게 라리가 내에서의 활약이 혹시 스탯이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좋았다 한들 비니시우스의 임팩트는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케인도 음바페를 이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무관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트로피와 별개로 보여준 선수 개인의 활약은 무관인데도 케인이 이 정도 활약을 했는데도 무관은 이상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줄을 좀 이루고 있잖아요. 예. 케인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해준 시즌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우승 못한 선수라고 해서 베스트 11 네. 뭐 최우수 선수 이런 거 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그 선택에서는 결국은 음바페나 포든 같은 선수들은 밀렸다. 요게 결론이거든요. 네, 비니시우스, 케인, 라우타로까지 해서. 네. 자, 여기는 아마 이제 댓글이 어차피 달릴 것 같은데 여러 의견이 있겠죠. 댓글이 네. 달릴 것 같은데 제가 나올 만한 댓글을 제가 미리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리에아도 그 황리에도 조금 의식적인 거 아니냐? 요 댓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세리아와 분데스가 어쨌든 올 시즌 UEFA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는 점.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점이 좀 뭐 어느 정도 반영된 기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라우타로 선수 없으면
세리에 선수 없는 거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모 선수 넣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루닌이나 코베 쪽의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떼고 보면 정말 여러 생각들을 다 해봤지만 네. 그래도 결국 돌고 돌아 그럼 리그 내 최고의 선수인 라우타로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11명 불러주시죠. 골키퍼 루닌의 백스리 그리말도 리디거 후멜스 그리고 미드필더 3선의 로드리와 크로스 2선의 벨링엄과 비르츠 최전방은 비니시우스 케인 라우타를 꼽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EPL 팀 오브 더 시즌, 유러피언 팀 오브 더 시즌 네. 베스트 11 선정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유형의 의견 개진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이명철과 한번 토론하는 그런 아주 건전한 장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